안녕하세요. 빅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에도 이렇게 미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13F 파일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런 방송 내용을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짱짱구24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1분기에 매수한 주식 명단이 지금 5월 중순 2분기의 중간을 지나는 시점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런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망설여집니다. 라고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13F 파일에서 발견되는 정보들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 달 넘게 45일에서 한 2달 정도는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을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투자한다. 그렇게 되면요. 이런 헤지 펀드들이 지금 현재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또 내가 구사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스마트머니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면서 그들의 투자 종목에서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투자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 조언들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이런 투자 조언이라든지 책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실제로 큰 손들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투자하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자꾸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 진득하게 앉아서 사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요. 매 분기 상당히 많은 트랜잭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848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스마트 머니 역시도 주식을 사고 팔고 굉장히 리밸런싱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고 주식이 올라가면 팔아라. 이러한 조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줍줍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헤지 펀드의 매매 현황을 보시면요. 오히려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2곳에서 주식을 매도했고요. 테슬라 주식을 줍줍한 기관의 수는 195곳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1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의 수라든지 주식의 개수는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4분기에도 그렇고요. 이때는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났죠. 434곳의 기관에서는 애플 주식을 매도했고요. 매수한 기관은 291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 주식도 그렇고 애플 주식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이론과는 실제로 이런 큰 손들의 매매 현황이 약간 맞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머니의 투자 현황을 직접 매분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헤지 펀드들의 투자 현황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떨어진 종목들도요, 그 색깔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종목도 주가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소폭으로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반면 녹색을 보시면요, 굉장히 선명한 녹색이 많이 보입니다. 오라클이 5.85% 올라갔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4.69%, AMD가 플러스 8.26, 퀄컴이 6.47% 올라갔고요. 인텔이 플러스 6.63, 테슬라가 플러스 5.34. 따라서 빨간색에 비해서 녹색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선명한 녹색이 많았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요, 대체적으로 테크주들이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은 1.34% 급등했고요. 이제는 어느덧 주가가 5,300을 넘어섰습니다. S&P 500의 목표 주가가 5,300이 되지 않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아직 5월 중순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대부분의 기관들이 제시했던 목표 주가를 넘어선 것이 미국 증시의 굉장한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1.74% 급등하면서 주가가 16,685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도 기술주가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형주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 올라가면서 시장의 평균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소형주는요, 제대로 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형주가 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S&P 500의 시장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가의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기 때문에 시장 폭, 마켓 브레스가 더 넓어졌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64%가 넘어가고요. 장기적인 추세는 더 좋습니다.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79.12%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요, 장기적인 추세는 굉장히 뛰어나고요. 단기적으로도 64%나 되는 주식이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현재 빅스 지수가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서 2019년 이후 최저치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잠깐 살펴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옵션 거래의 주요 지표, 빅스라는 게 원래 옵션 거래 상황을 정리해주는 그런 지표거든요. 따라서 지금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트레이더들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이후에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스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약하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S&P 500의 30일 내재 변동성을 측정하는 CBOE 변동성 지수, 즉 공포지수는요, 벤치마크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바로 아래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면서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의 움직임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9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는 공포감이 없다는 거죠. 공포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공포감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낮은 수치의 일부는 매도 방어를 위한 해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요,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주식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빅스와 S&P 500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증시가 11%나 상승하면서 하락세 방어를 위한 돈을 지불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우리가 발견한 무브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죠. 무브 인덱스는요, 채권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이러한 지수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역시도 만약에 무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무브 인덱스도요,
있고요. 과거 1년 동안 이렇게까지 낮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깐 떨어진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빅스 지수를 봐도 그렇고 무브 지수를 봐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달리는 추세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모멘텀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4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14가지는 매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보조 지표를 보시면요. 3가지의 매도 그리고 1가지의 지표만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조 지표는 하나 둘씩 조금씩 모멘텀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94.56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지수가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너무나 뜨겁다, 과매수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도 68.70까지 올라갔죠. 따라서 이 수치 역시도 조금만 더 상승해서 70을 넘어가게 되면요. 시장이 과매수된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QQQ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26가지 중에 5가지는 셀이고요. 14가지는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괜찮죠. 그런데 왼쪽으로 와서 보조 지표만 보시면요. 4가지가 매도, 1가지만 매수입니다.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어느덧 65까지 공포 탐욕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그 얘기는 시장에 조금씩 탐욕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자, 이제 한 10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요. 극적인 탐욕 상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아까 우리가 RSI 지수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조금씩 시장이 과매수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별 종목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이는데요.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34.23% 폭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러그 파워가 플러스 26.95%로 두 번째로 좋았고요. 세 번째는 차지 포인트 플러스 24.84, 그 이외에도 로비누드가 플러스 23.78, 레딧 플러스 15.90,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14.12, C리미티드 플러스 13.93, SMCI 슈퍼 마이크로 플러스 11.19, ARKB 플러스 10.72, 블룸에너지 플러스 10.48, C3AI 플러스 10.46, 비트코인이 10%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시장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펠로톤이고요. 마이너스 6.89%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6.83, 리오토 마이너스 6.74,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6.15, SQQQ 마이너스 6.03,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01, 앱러빈 마이너스 4.56,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26, 디어 마이너스 2.66, 퀀타 서비스 마이너스 2.61, 디즈니 마이너스 2.40, 솔라 엣지 마이너스 2.14, 마지막으로 우버가 1.97%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3의 성적입니다. 세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 추세를 기록했는데요. 슈퍼마이크로가 11.1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비트코인이 10.04% 상승하면서 66,840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팔란티어가 플러스 5.63%로 좋았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5.34, 벌솔라 플러스 3.4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3.34, 엔비디아 플러스 2.89, TSMC 플러스 1.62, 벌팁 홀딩스 플러스 1.4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32. 세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1.48%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AWS의 수장이 교체가 되면서 클라우드 쪽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자아냈고요. 두 번째로 인피니온이 마이너스 1.81.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버가 1.97%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13F 파일 특집은 계속됩니다.
과연 큰 손들이, 헤지펀드들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샀는지 아니면 팔아버렸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13F 파일은 팔란티어 관련된 요약입니다. 자, 보시면요. 팔란티어는 지난 분기에 219곳의 헤지펀드들이 들고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226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7곳의 헤지펀드가 추가적으로 팔란티어에 투자를 진행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자, 반면에 빅스테이크, 따라서 전체 자금의 5% 이상을 팔란티어에 투여하고 있는 굉장히 간이 커다란 헤지펀드의 수는요, 변동이 없었습니다. 딱 5곳만 이렇게 좀 큰 비중을 두고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226곳에서 5곳만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팔란티어는 아직까지 많은 신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44.79%는 뭐냐면요. 지난 분기에 팔란티어를 매수한 기관의 수는 139곳이고요. 판 기관은 96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44.79%의 차이로 더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전 분기에는 더 대단했죠. 91.67%. 따라서 2분기 연속으로 매도한 기관의 수보다는요. 매수한 기관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아직까지는 비중 있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씩 팔란티어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아래를 보시면요, 팔란티어를 탑 20 안에 담고 있는 기관의 수인데요. 지난 분기에는 18곳이었고요. 이번 분기에는 23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50위 안에 팔란티어를 담고 있는 기관의 수는 지난 분기에 43곳,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51곳.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팔란티어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굉장히 커다란 종목으로 헤지펀드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 두 곳, 조금씩 헤지펀드들이 팔란티어의 주식을 매수하고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헤지펀드들의 보유 현황은요, 바로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2023년 4분기 말에는 397곳의 헤지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1분기 말을 보니까 무려 444곳으로 늘었습니다. 11.8% 증가한 거죠. 자, 그리고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는 31곳으로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지난 1분기에 TSMC의 주식을 매수한 기관의 수는 245곳이었고요. 매도한 기관의 수는 183곳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4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수한 기관의 수가 매도 기관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탑 20 안에 TSMC를 담고 있는 기관의 수인데요. 지난 분기에는 97곳, 이번에는 119곳으로 22.68% 증가했고요. 탑 50 안에 TSMC를 담고 있는 기관의 수는요, 20.9% 올라가면서 이제 20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TSMC의 인기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캐시우드 관련된 아티클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흥미진진하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에 따르면요,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올해 미국 증시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까지는 이 펀드가 투자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ETF죠.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요. S&P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팬데믹의 성공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한 파괴적인 기술 테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데이터 트랙의 공동 설립자 제시카 라베의 의견이고요. 따라서 제시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캐시우드의 ETF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팬데믹 성공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한 너무나 파괴적인 기술 테마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지금 현재 과거 1년 반 넘게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요, 바로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인공지능의 테마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을 놔두고 너무나 파괴적인 기술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실패의 요인이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캐시우드가 관리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즉 ARKK의 주가는요, 올해 들어서만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 같은 기간 동안 S&P 500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5월 15일 날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연초 대비 S&P 500은 12% 이상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무려 13%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너무나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캐시우드 혼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투기성 기술주를 대변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요,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S&P 대비 1년 실적은 2014년 출범 당시의 롤러코스터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ETF가 처음 출시됐을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커다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술주의 목록 때문입니다. ARKK의 탑10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테슬라가 가장 위에 있죠. 10.9%의 자금이 테슬라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로쿠가 8.7%, 세 번째는 코인베이스죠. 8.4%, 그 밖에도 블록, UiPath, 로블록스, 크리스퍼, 로빈훗, 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탑10 종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YTD로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잖아요. 세 종목, 코인베이스, 두 번째로 로빈훗,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를 제외하면요. 7종목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는,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은 12%나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13%나 상승하는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ETF의 상위 10개 종목은요, 전체 비중의 무려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7개 종목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자, 또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펀드의 상위 10개 종목 중에 아직까지 3개 종목은요, 수익성이 없습니다. 로쿠, 로블록스, 그리고 크리스퍼는 아직 적자 기업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S&P 500에 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된다. 자, 따라서 캐시우드의 ETF가 올해 고전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성장세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오랜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캐시우드가 담고 있는 종목은요. 굉장히 많은 종목이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다. 그리고 흑자 기업이다 하더라도요. 너무나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기상 가장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투자의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상위 10개 종목의 공통점은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점을 찍었다. 자, 왜냐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로 금리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 달릴 수 있는 기업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막대한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될 때까지 ARKK의 종목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져야만 이러한 작은 종목들 그리고 성장 주식에 투자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테마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베스코 QQQ, 즉 나스닥 100 지수를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CME 페드와치 툴에 따르면요. 연방기금 선물은 9월에 첫 번째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 달이죠. 따라서 앞으로 한 4개월 이상 지나야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요. 한동안은 캐시우드의 ETF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ARKK와 다른 성장주 중심의 ETF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QQQ, 방금 전에 기사에 등장했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고요. 두 번째는 ARKK, 세 번째는 SMH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언급드렸던 반도체 주식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IWM이죠. iShares Russell 2000 ETF. 따라서 소형주 2000개가 묶여져 있는 ETF 대표적인 거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보시면요. 수수료죠. QQQ의 수수료는 0.2%고요. SMH는 0.35, IWM은 0.19입니다. 자, 그런데 ARKK는요 0.75%거든요. 따라서 수수료가 굉장히 다른 ETF에 비해서는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AU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Assets Under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운용 자금의 규모를 얘기하는데요.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ARKK도 6.78 빌리언은요 엄청난 자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ETF에 비해서는 운용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작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ETF 그레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알파의 수치적 분석에 따르면요, 현재 ARKK의 분석 내용이 가장 떨어지죠. 자, 일단 모멘텀을 보시면요, ARKK 혼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D 플러스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익스펜스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ETF에 비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디비던드가 F를 받고 있는데요. ARKK는요,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배당금이 나온다. 이 부분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리스크를 보시면요. ARKK 혼자 F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탑10에 너무나 많은 비중이 집중 투자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QQQ라든지 아니면 IWM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종목에 지금 ETF가 집중 투자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다른 ETF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디비던드 배당률이 나오는데요. QQQ는 현재 0.54%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이 모여있는 SMH는 0.45%, 그리고 소형주가 모여져 있는 IWM은요 1.25%의 배당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ARKK는요 현재 주가의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배당도 받을 수 없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4개 ETF의 성적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달간은 괜찮습니다. QQQ가 6.09, ARKK 5.65, SMH 8.40, 그리고 IWM이 7.81% 올라가면서 4개 ETF 모두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YTD를 보시면요.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QQQ는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ARKK는 마이너스 13.2%, SMH는요. 무려 31.67%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소형주가 모여져 있는 IWM 역시도 3.67%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5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투자 기간은 5년이다. 5년 앞을 보면서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ARKK는요. 지난 5년간 수익률이 3.39%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죠. 자, 그런데 반면 같은 기간 동안 QQQ는 146% 성장을 했고요. SMH는요. 무려 343%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ETF에 비해서 ARKK의 성적은 굉장히 떨어진다. 자, 그리고 이러한 ARKK의 성적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점은요.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장세만 보고 주식을 선택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수익성, 성장성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모멘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의 상하이 정부가 테슬라가 요구하는 데이터 전송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로이터가 입수한 정부 문서에 따르면요. 상하이 정부는 보안 평가 없이 해외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을 작성했고요. 이는 중국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 금융기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은요. 중국 당국에 국경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도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한 로비 활동을 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의 시장이자 비즈니스 중심지인 상하이 정부는요. 지능형 그리고 커넥티드 자동차,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뮤추얼 펀드, 생물의학 등 3가지 분야에서 일반 데이터의 첫 번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요. 이 분야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은 분야라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발표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에게 공유된 이 문서에 따르면요. 1년간의 시범 프로젝트에 따라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자유 무역지대인 링강 지역에 등록된 기업은요.
추가 보안 평가 없이 목록에 있는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링강 정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새로 발표된 데이터 전송 규정은 즉시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는 바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분의 경우에는요, 해당되는 데이터에는 조달 및 비축과 같은 제조, 자동차 설계 및 테스트를 포함한 연구 개발, 애프터 서비스 및 중고차 판매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자동차 설계 및 테스트를 포함한 연구 개발 정보라고 써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 자율주행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지는 사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그 와중에 하나의 기사가 더 있는데요. 같은 날 금요일 날 발표된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AI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의 계획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 두 기사는 사실상 내용이 상충됩니다. 왜냐면요, 테슬라는 지금 그들이 쌓아놓은 중국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상하이 정부가 이러한 데이터 전송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뉴스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요, 테슬라가 AI 야망을 위해서 중국 내 데이터 센터를 계획한다. 자, 따라서 만약에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는요, 미국으로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안에다가 아예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따라서 옵션 1, 옵션 2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의 그 옵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옵션을 모두 마련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는요, 추가적인 업데이트 소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의 모멘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 흐름이 괜찮았죠. 자, 여기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클릭하면 모멘텀 지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6가지의 지표 중에 4가지가 매도고요. 13가지가 매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많이 향상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 남아있는 부가 지표는 한 가지도 매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도 지표는요, 모두 이평선에 가는 것이다. 현재 10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많이 회복이 됐고요. 부가적인 지표 역시도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가요, 전기차를 외면한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1년 전 이후 냉각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판매 그리고 인도 보고는요, 이전의 기대치에 비해서 매우 실망스러웠고요. 만약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문제는요,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이 전기차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번에 발표된 JD 파워 미국 전기차 고려도 조사에 따르면요, 처음으로 신차 구매자의 전기차 고려도 수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JD 파워가 발표한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다라고 답한 구매자는요, 24%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26%였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 이렇게 답한 구매자의 비율은요, 2023년 61%에서 58%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인 거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은요, 저렴한 차량의 지속적인 부족, 충전 문제, 그리고 인센티브 등 전기차 소유 제한에 대한 지식 부족이다. 이렇게 분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너무나 비싸다. 두 번째는 충전소가 생각보다는 많이 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충전에 문제가 존재한다. 세 번째는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게 세 번째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요, 구매자의 약 40%가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충전소의 가용성 부족, 두 번째 전년 대비 연료 가격 하락, 가솔린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마지막으로요, 선택 가능한 모델 가용성의 미미한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테슬라만 봐도 모델 Y, 모델 3, 그 다음의 모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기차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몇몇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모델 출시를 연기했고요. 일부 생산 계획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 자, 따라서 한 가지 더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쟁이 나타난 거죠. 원래는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경쟁 구조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등장하면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경쟁을 하는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JD 파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두 번째 차량이 없는 고객들은 전기차 소유와 관련된 물류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얘기는요, 가정당 차량이 2대 이상 있는 사람들은 한 대 정도는 전기차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대밖에 없는 집은요,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선호하기는 조금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사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요, 미국 외의 다른 지역, 뭐 호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당 자동차는 보통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가격도 그렇고 또 충전 문제도 그렇고요. 하나만 있는데 그거를 전기차로 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정적으로 전기차 제조업체는요, 특히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Y세대로부터 예상보다 적은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가 등장하는데요. Z세대 구매자의 24% 그리고 Y세대 구매자의 32%가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퍼센티지가 너무나 낮은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모두 1년 전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젊은 구매자 집단에 적합한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 제가 볼 때는요, Z세대 그리고 Y세대가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Z세대, Y세대는요,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셔너블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따라서 아이폰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전 세계 최고의 발명품으로 우리가 여겨졌던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도요, 무려 14번이나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아무리 좋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매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서 젊은 세대의 구매에 당기는 이러한 모델이 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해야 할 이유는 풍부합니다.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 이벤트를 개최하고요. 수요일 날은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미중과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